꽤 올라온 것 같으면 낮거든요. 꽤 올라온 것 같으면 낮거든요. 꽤 올라온 건 낮거든요. 고압 경제는 끌어올려서 상당 기간 밀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 표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이 미국하고는 조금 틀리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세 차례의 양적 완화 이후에 미국 경제가 돌아서는 걸 한번 경험해 봤다는 얘기죠. 자연스럽게 이제 그 부부장님 책에 쓰신 내용으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네네. 부부장님이 책에서 지금의 저성장 저물가가 이제 고성장 고물가로 결국은 이행이 될 거다. 그쪽으로 갈 거다라고 이제 네. 시나리오에 쓰셨어요. 네네. 근데 사실 책을 정말 잘 읽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네. 잘 수긍이 안 되더라고요. 네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부부장님께서는 앞으로 고성장 고물가로 간다 하더라도 그게 예전에 뭐 10%씩 성장하는 이제 뭐 그런 고성장 고물가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현 단계에서 한번 레벨업 되는 단계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네. 지난 10년간 우리가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이제 디플레의 인대표에서 뭐 벗어났다고 보기도 힘든 거고 이게 과연 갈 수 있을까? 이제 그 로직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예. 당연히 이제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일단 저도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저는 무조건 고성장 고물가 확실합니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해드리면서 그 중에 제가 봤었을 때는 이쪽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다른 시나리오보다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다라고 한 거지. 이게 뭐 무조건 일로 갑니다. 이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걸 좀 말씀드리고 그럼 이쪽이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고압 경제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10년 이상 결국에는 물가가 오르지 못하고 저성장 저물가에 이제 박혀 있었죠. 그럼 우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연준이나 미국 재무부나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한테 그럼 지난 10년 동안 뭐 하셨어요?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저성장 저물가에서 왜 못 벗어나셨죠? 그래서 이 질문에 그러면 그들은 답을 하겠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분들도 억울해요. 왜냐하면 벌써 양적 완화만 얼마를 했습니까? 그럼요. 미국도 세 차례 양적 완화를 했었고요. 금리 인하도 많이 했었고 지금 금리가 이렇게 낮아요. 그리고 재정 빚더미에 올랐어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러면 이렇게 돈을 많이 때려 부었는데도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부양책을 써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09년도, 10년도에 양적 완화를 하고 재정정책을 퍼부었을 때 실물 경제가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때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선제적으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미국은 아니었지만 다른 국가들은 사실 09년도 말부터 호주를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한국 이런 국가들은 이제 금리를 인상했던 그렇죠.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연준 같은 경우도 조금 좋아질 것 같으니까 1차 양적 완화를 중단을 했습니다. 금리를 인상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결국엔 퍼주던 걸 조금 줄였었죠. 그랬다가 만났던 게 더블 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올 때 훅 주저앉은 거죠. 끊으니까. 그럼 이걸 다시 잡아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2차 양적 완화로 쫙 끌어올릴 거죠. 좀 좋아질만 하니까 놓은 겁니다. 또 주저앉았죠. 이래서 유럽 재정위기가 찾아오죠. 그랬더니 다시 잡아가지고 3차 양적 완화라면서 끌어올립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혼자만 좋아지고 다른 나라는 다 힘든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얘기하는 거죠. 다른 나라 다 힘든 상황에서 금리 인상합니다. 그럼 다른 나라가 휘청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에 다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에 돌아간다는 얘기를 했을 때 중국을 비롯한 신흥 국가들이 다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16년도에 중국의 위안화 위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보고 배운 거죠. 와, 무언가 손을 놓을 때마다 유럽이 쓰러지고 그리스가 쓰러지고 중국이 쓰러지고 이러니까 손을 놓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그리고 미국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다른 나라의 상황도 같이 바라보면서 긴축을 하더라도 미국은 그렇게 나가야겠구나 이제 이런 걸 배웠었겠죠. 제임스 블라드라고요. 세인트로이스 연준의 총재가 있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건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15년도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되죠. 16년도에 한 번 올리고 17년도에 3번 인상했어요. 근데 2018년도에 기준금리를 4번 인상을 합니다. 연준이. 18년도에 두 번째 인상하기 직전에 블라드 총재가 18년도 5월이었어요.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이상의 금리 인상은 싫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하면 안 된다고. 이 이상하는 거는 경제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무시하고 해줬죠. 살짝 3번 금리 인상을 했죠. 그러다가 전 세계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미국 경기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19년도에 3번 금리를 낮춰요. 블라드가 대표적인 비둘기파였죠. 예, 그때 당시엔 비둘기파였죠. 그래서 블라드가 얘기한 이후에 3번 금리를 더 올렸고 19년도에 되려 금리를 3번을 낮추게 돼요. 물론 코로나 이전이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블라드가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의 추가 금리 인상은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양적 완화를 하면서 돈을 많이 뿌려줬잖아요.
블라드 총재가 이제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우리는 18년도에 했었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조기에 강한 긴축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신중한 행보를 보죠. 물론 올해는 조금 달라지시긴 하시지만 굉장히 신중한 코멘트를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정리를 하면 09년도에 1차 양적 완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2차 양적 완화, 그 다음에 15년도에 금리 인상 스타트,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8년도에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이 네 번은 끌어올리는데 주저앉고, 끌어올리는데 주저앉고, 끌어올리는데 주저앉고, 끌어올리는데 주저앉은 거죠. 계속 끌어올린 게 아니라 꽤 올라온 것 같으면 낫거든요. 꽤 올라온 것 같으면 낫거든요. 꽤 올라온 건 낫거든요. 고압 경제는 끌어올려서 상당 기간 밀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 표명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10년 동안 고압 경제를 했다라기보다는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선제적으로 통화 완화를 갖다 놓는다든지 이렇게 썼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를 주려고 나온 게 저도 연준이 저렇게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요. 아웃컴 베이스드라는 건 선제적인 걸 포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나 그렇죠. 옛날에 했던 내 모습 포기. 그렇죠. 이렇게 예, 예. 사실상 선언을 한 거거든요. 저는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이 강조하는 저는 물가가 올라올 때 연준이 제일 먼저 그걸 경고를 해주거든요. 물가를 잡으려는 물가 안정이 그들의 목표예요. 원래는 인플레 파이어였죠. 그렇죠. 근데 인플레 파이터가 다른 사람들이 물가가 걱정됐다고 하는데 다들 괜찮아, 일시적이야. 일시적이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상황이 이제 바뀌어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지난 10년 동안 해왔었던 올랐다 내렸다 이 트라우마가 분명히 사람은 과거를 통해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예. 10년을 통해 연준이 배워왔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그러면 그 일본이 사실 좀 의문인데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도 이 인플레를 간절하게 만들고 싶어 했고 네. 그러니까 일본은 그러니까 2012년에 이제 아베가 총리가 되고 13년부터 이제 아베노믹스를 밀어붙였잖아요. 네. 근데 사실 아베노믹스는 물론 중간에 뭐 소비세 인상 약간의 뭐 주춤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사실 브레이크 없이 그냥 부양을 쫙 밀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까지 하고 무제한 양적 완화까지 했단 말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잃어버린 30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렇게 보면 미국도 아무리 이제 뭐 브레이크 없이 달린다 하더라도 일본처럼 저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닌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네. 일본은 브레이크 없이 달려왔지 않느냐?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일본하고 미국은 좀 엄연히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큰 차이점의 하나는 고질병 이제 이게 뭐냐면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겪은 지 30년이 된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상 고질적으로 자리를 하고 있다로 그러면 그 디플레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그렇죠. 예, 그런 기대감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중반에도요. 일본은 인플레이션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다른 나라 다 물가 때문에 걱정할 때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1.5%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저성장 저물가 제로 금리는 무조건 일본의 전유물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바가 있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은 버블 붕괴를 겪은 다음에 너무나 많은 실수들을 반복해 왔었죠. 그렇죠. 90년대에. 그렇죠. 그러한 실수들이 금리를 갑자기 그렇죠. 올려버린다든지 뭐 그렇죠.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실수들을 해가지고 일단 10년 동안 실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성장 저물가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됐을 때는 무엇하고 만나냐면 일본 어떤 인구 구조와 같은 환경에서도 조금 어려운 면은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아요. 고령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고압 경제라는 얘기를 할 때 고압 경제는 경기 부양을 강하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보다는 글로벌리 초과 수요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해석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본은 초과 수요가 존재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자체가 내수가 강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수출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결국에는 재정 정책도 많이 쓰지만 재정 정책보다는 무제한 통화 완화를 해가지고 엔약세를 만들어서 그렇죠. 수출을 밀어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이 수출을 세게 밀어버리니까 다른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오케이 그럼 우리도 수출할래라고 하면서 환율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일본 혼자서만 수출을 엄청나게 해대고 다른 나라가 그걸 다 흡수를 해줬다라면 일본 같은 경우도 제조업 경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빠르게 돌아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환율 전쟁으로 같이 붙어버렸던 그렇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수출하고는 좀 다르죠. 미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내수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적 완화 3번 하고서 15년도에 부채를 상환한 다음에 돌아섰습니다. 경기 사이클이. 일본하고는 전혀 다른 케이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말씀을 드릴 건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거고 옐런 재무장관도 제일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건 고압 경제를 해가지고 버블을 만들자가 아니라 고압 경제를 해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서
기업이 투자를 통해 가지고 훨씬 더 나은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생산성은 엣지 있는 기술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만들어냈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엣지 있는 기술이나 생산성 있는 기술이 미국에서 강하게 나올까, 일본에서 강하게 나올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쩌면 저 어렸을 때는 소니 라디오, 워크맨 이런 거 보면은 일본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쪽 산업 애널은 아니라서 물론 산업 애널 분들이 들었을 때는 되게 반론을 굉장히 많이 하실 수는 있지만 90년대의 상대적인 일본의 기술력에 비해서는 지금도 일본의 기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혁신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그것에 일본이 많이 못 미치는 것 아닌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좀 해석해 보는 게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측면도 많이 작용할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일본의 케이스를 고학경제라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푸는 건 동이지만 그게 만성적인 초과 수요를 만들어서 투자를 이끌어내려고 했었다라는 그 고학경제의 정의하고 부합하는지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좀 있다라고 보고요. 일본이 미국하고는 조금 틀리다라는 말씀. 그리고 미국은 이미 세 차례 양적 완화 이후에 미국 경제가 돌아서는 걸 한번 경험해 봤다는 얘기죠. 유럽하고도 또 다릅니다. 유럽도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 경기가 안 돌아서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한번 해석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부부장님은 이제 스스로 낙관론자라고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낙관론자들은 그러니까 위기에서 기회를 보시는 분들이고 네. 이제 비관론자들은 네. 기회에서 또 위기를 보는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마 비관론자 같은데 예. 그러니까 하나만 좀 관련해서 더 여쭈면은 이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무제한 양적을 완화한 게 오히려 디플레를 더 깊게 만드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양적 완화를 많이 하면은 결국 부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정부 부채도 늘어나는 것이고 이제 기업과 이제 가계 부채도 늘어나는 것이고 이제 부채가 많이 늘어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풀면 그 돈이라는 게 주로 기술 회사들, 잘 나가는 IT 회사들 쪽으로 많이 쏠리고 네. 이제 그러면은 부부장님이 이제 책에 쓰셨다시피 아마존 효과도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것이고 사산뿐 아니라 이제 양극화도 많이 생기는 것이고 이거는 디플레를 만드는 거 아니냐. 오히려 네. 돈을 너무나 많이 부었더니만 이게 디플레 요인을 만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되게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네. 그냥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예.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제가 평가를 한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주제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의 케이스를 두고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결국에는 이거죠. 한국은행 얘기를 잠깐만 좀 해드리면 한국은행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결국에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무서웠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꾸준하게 금리를 인하했었던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때까지는 기준금리를 완화적으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가계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합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조건 100점짜리 정책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걸 찾아야겠죠. 49를 주고 51을 받는 정책을 찾아야겠죠. 이 케이스가 연준하고 ECB의 케이스로 넘어와요. 유럽 중앙은행으로. 2011년도, 10년도, 11년도에 그 케이스였는데요. 10년도에 보면은 제가 이제 1차 양적 완화가 끝나고 그리스가 무너졌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예. 그리스가 쓰러진 이후에 직후에 나타났던 현상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때 당시에 유로존은요. 잠깐 이제 그리스가 다시 좀 살아나는 것처럼 좋아지곤 하니까 유로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유럽 중앙은행이 오케이. 지금 이제 그리스도 좀 살아나고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돈을 너무 많이 뿌려주게 되면은 이게 물가의 상승을 만들게 되고 물가가 올랐을 때는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럼 오히려 금리를 확 올리게 되면 실물 경기가 무너져 내리니까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가지고 물가의 상승을 억제하자라는 얘기를 해요. 맞죠? 모든 면에서 맞죠. 논리적으로 하나도 틀리지 않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럽은 워낙 예. 옛날에 인플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생한 네. 나라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연준은 어떤 얘기를 예, 하냐면 예. 2차 양적 완화 갑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연준은 그때 돈을 풀었고요. 예. 유로존은 허리띠를 졸라맨 거죠. 그렇죠. 예. 그때가 2010년도 말이었지 않습니까? 예. 11년이 지난 지금 봤었을 때 어느 쪽이 위너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 미국이- 물론 미국이- 그것만 판단하지 말자라고 그것만으로 모든 걸 어떻게 결정됐다고 생각하냐. 예. 성급한 얘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 실제로 미국은요. 14년도에 금리 인상을 선언해요. 테이퍼링을 선언하고 금리 인상으로 넘어가요. 실물 경제가 돌아서면서. 근데 그 동일한 시기에 22는요. 양적 완화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미국이 한 것보다 더 많은 양적 완화를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은 판정승은 미국 쪽에 미국이죠. 내리는 게 그렇죠. 맞지 않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 논란이 딱 펼쳐지게 되면은 이 논쟁이 딱 펼쳐지게 되면은 10년도 말에 유럽 중앙은행과 연준의 선택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오스테러티라는 것, 긴축이라는 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단어다라는 얘기를 그런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이 맞다 틀리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건 너무 주제 넘는 굉장히 큰 주제고 저보다 훨씬 더 레벨이 높으신 경제학자분들도 답을 못 내리시는 걸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오류 같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여태까지 스터디한 거에는 그런 면을 좀 보시면 어떤가 그렇게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중에 이제 하나인데 언젠가 이제 고성장 고물가로 이제 간다면은 네. 결국 그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이제 변화시켜 나가야 될 것이냐. 예. 이제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네. 요즘은 이 얘기하면 되게 재미없어 하세요. 워낙에 공자님 말씀인 거 저도 동의하고요. 분산 투자해야 된다라는 뻔한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은데 네. 다만 그 분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 바라보냐면 우리는 지금의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의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변해가는지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저성장 저물가에 특화되어 있는 자산들이 되게 좋을 수 있지만 오히려 시장이 바뀌게 되면 환경이 바뀌면 고성장 고물가가 더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뭐 고생대에는 거대한 공룡들이 강했지만 이후에 예를 들어서 운석이 충돌하고 빙하기가 찾아오니까 작은 애들이 더 잘 살아남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환경이 바뀌면 똑같은 플레이어지만 누군가는 도태될 수 있고 누군가는 좋아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적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죠. 예. 그러면 저는 그 최적자라는 거는 예.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는지도 그 객체가 얼마나 잘났는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럼요. 봅니다. 온도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그럼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추상적인 말씀이었고 실물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금융 환경은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성장 저물가라는 환경이 있고 고성장 고물가라는 환경이 있을 겁니다. 근데 당장 저는 고성장 고물가로 간다. 고성장 고물가 100%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저성장 저물가에서 시차를 두고 꽤 오랜 기간 이후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이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저성장 저물가의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많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고성장 고물가의 포트폴리오를 늘려나가는 그런 분산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 보시는 게 되게 포인트가 되지 그 않을까 핵심이 싶어요. 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고성장 같은 경우는 저성장일 때는 성장이 굉장히 희소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특정 성장이 나오는 섹터 쪽으로 돈이 몰리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고성장 같은 경우에는 성장의 수혜가 고르게 퍼져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럴 때에는 다시는 성장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업종들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보시면 코로나 직후에는 언택트만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작년도 10월, 11월 돼서 백신이 나오니까 절대로 올라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이제 우리는 뭐 가치주라고 했었던 그런 주식들도 막 돌아서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또 지금은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다시 또 예. 기술주가 또 예. 그러니까 예. 무조건 여기서 여기로만 일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미리 올렸다가 다시 가라앉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캘린더 베이스는 없고요. 어디까지나 데이터 디펜던시인데 일로 갈 거라는 그런 프로버빌리티죠. 확률을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씩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포트폴리오를 바꿔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얘기를 사실 옛날에는 못 드렸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제 ETF 투자도 되게 많이 익숙해지셨더라고요. 저는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너무 주식시장에 과열을 부를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 그 의견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경제라든지 투자를 공부하고 들어가시려는 수요가 생겨났다는 거. 그렇죠.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럼요. 생각을 합니다. 1등 공신 계시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투자를 할 수 있는 툴들을 조금씩 이제 예를 들어 ETF 투자에 익숙해졌다, 무언가에 익숙해졌다라는 건 그걸 해보고 싶다라는 경험을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열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대중의 투자의 지평을 넓혀줬다라는 면에서 좀 이런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말씀을 조금 뜬구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추상적이지만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아니 이제는 투자자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어떤 매크로 환경 변화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네. 그런 공부,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좀 의문일 수는 있는데 이건 의문이겠죠. 이거 언제부터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되냐라고 물으면 이제 의문이 되는 것이고 네. 다만 이제 포트폴리오 변화를 포착하기 위한 방법, 네. 그런 팁, 네. 그건 뭐가 있을까요? 지표들을 보는 게 예, 되게 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예. 추세적인 물가 상승, 추세적인 금리 상승 예.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성장이라고 해서 깔아놨었던 작은 비중으로 깔아놨었던 그런 자산들에서의 변화, 아니면 옛날에는 사실은 주가가 오르면 금리가 내려가곤 했는데 갑자기 주식하고 금리가 같이 올라갔는다든지 이런 이제 자산 간의 상관관계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그런 데서 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한 번에 다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예, 예. 수차례 이런 투자의 경험들을 복기를 하시면서 더 많이 이제 그 경험들이 쌓여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변화가 되게 뜻깊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부부장님은 지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가요?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네. 저도 뭐 비슷비슷하게 뭐 ETF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장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은 이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마치 이제 마인드맵처럼 그림이 쫙 이제 그려지는 것 같은데 저 앞으로도 종종 나오셔서 그림 좀 그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거시경제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